40분이라도 좀 쉬니까 낫죠? 자,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탁 쐬고 오면은 졸음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전 시간 1시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리치아와 화학 반응의 이치 이 진단 시각에 있으면 이 1시간 강의 들은 내용이 한 달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실감 안 나죠? 자, 내가 한번 생리 이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요점 등으로 조금 이렇게 부분 끊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인체는 책을 보면 50%의 혈관이 막혀도 어떤 질병도 나타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질병이 왔다면 이미 적어도 60, 70%의 혈관이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야 질병이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체 말초모세혈관이 90%가 막히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달려오고 앞으로 밀어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익혀놨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버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사회 1년 열심히 하면 10년 건강하게 살고 2년 열심히 하면 20년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농담을 하는데 그게 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죽어서 탈이다.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주면은 5,000년 전에도 앞으로 5,000년 후에도 계속 사람이 자식 놓고 우리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분열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우리 인체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영생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인체에 어쩔 수 없이 그 쌓이는 어혈을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내 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 자신의 나이만큼 퍼센티지로 말초모세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90%가 막히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데 단 50%가 막혀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막아버리면 어떨까요? 빨리 죽을 수 있겠죠. 이것이 골고루 분산돼서 우리 몸에 쌓인다고 하면 큰 질병이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쌓이면 10대에도 20대에도 피가 못 돌므로써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떤 기관도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 어혈 없이는 절대 막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수도 구멍도 음식물 찌꺼기가 없으면 막힐 이유가 없듯이 우리 혈관도 혈전 어혈이 없으면 절대 혈관이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혈관이 막혔다고 하는 건 반드시 어혈이 있기 때문에 막혔다. 그러면 어혈이 있다는 것은 결과고 반드시 어혈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생리치적 원인. 근데 현대의학은 어혈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혈을 인정을 안 하는 시각에서 어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까요? 모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30년 만에 사혈했다, 60세에 사혈했다. 그러면 30년 만에 한 번 빼는 거고 60년 만에 한 번 빼면 어혈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혈이 딱딱하게 붙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여러분 땡겨도 잘 안 나오죠. 어혈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분이 산도가 높고 어혈이 딱딱하게 붙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이걸 빼놨는데도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어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뚫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은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까지 하는데 치료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유법을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나 우리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거나 이 치료법은 똑같다.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주방에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되는데 찌끄라기 조금 근근히 빼니까 물이 내려가. 찌끄라기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다시 또 막히지 않느냐.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어혈을 빼서 피가 도니까 머리도 두통도 치료됐고 허리 아픈 것도 치료됐고 다 치료가 됐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이 됐는데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또 그 병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뚫어놓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기까지 하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혈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이 없으면
어혈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어혈이다, 혈전이다는 할 수는 있어도 어혈이 왜 만들어지는가 그 원인 진단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체세포의 영양분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세포들이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 속에 누적된 게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이치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과 어혈은 다르다 이렇게 놨어요. 강의테이프에 보면. 그럼 고지혈증은 뭐를 두고 고지혈증이고 어혈은 뭐가 어혈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피로 고지혈증 비만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또 어혈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여러 영양분의 밀도가 높아진 거, 세포들이 산소 부족에 의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영양 밀도가 높아진 게 고지혈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밀도가 높아지면 피의 흐름에 장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죠. 어혈하고 이제 사춘간에 이건 어혈이다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이제 버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정상적 혈액을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현대 학자들도 우리 혈액을 빼서 성분 검사하면 뭐 520가지다, 1000가지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혈액을 보면 그냥 빨간색이지만 이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뜯어 성분 검사를 해보면 500가지, 1000가지 영양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에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먹기 위해서는 그 영양분이 작은 밀입자 상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밀입자 상태로 따로따로 끊어져 있어야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양분이 각각 끊어지게 역할을 하는 것은 췌장세포의 배설물의 인이 영양분을 쪼개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촌농이 있어요. 겉에만 살짝 굳으면 어때요? 겉에만 살짝 굳으면 서로 달라붙지 않죠. 액체 상태에서는 전체가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살짝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세포의 배설물이 인이 한다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이거를 영양분을 쪼개주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연물처럼 끈적하게 된 게 바로 당뇨병 환자거든. 그래서 이것이 각 영양분의 피복, 그래서 내가 이건 강의 대표에 사탕 비유를 잘하거든요. 영양분의 작은 입자 하나를 우리가 사탕이라고 사탕알로 비유하고 사탕이 서로 눌러붙지 못하게 비닐을 이렇게 살짝 감싸놨죠. 이 비닐을 녹여버리는 거, 이 코팅을 붙지 못하게 하는 이 성분을 녹이는 게 뭐냐냐, 중상 탄닌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쪼개는 건 췌장세포의 인이 하고 이 영양분의 피복을 녹이는 건 중상 탄닌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눈으로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느냐?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제가 간이 하는 역할을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간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요? 간이 하는 역할은 시고 떫고 쓰고 아니고 이걸 탄닌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산에 해당한다. 이 탄닌산을 먹이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쓸개 담즙인데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간 세포가 이 탄닌산을 못 먹어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닌산은 시고 떫은 맛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쉬워요. 그럼 우리 혈액이 영양분 가지수로 나누면 500가지, 1000가지가 되지만 질량으로 따지면 주 성분이 90% 이상을 지방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제일 흔한 게 우유지요. 우유의 주 성분이 지방 단백질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우유에다가 탄닌 성분이 시고 떫은 맛이라고 했습니다. 신과일, 떫은 과일, 식초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유가 응고되죠. 그 응고된 게 바로 혈전이고 어혈이고 응고되지 않은 게 정상혈액이고 그 응고된 것이 혈전이고 어혈이다. 그래서 이 피복이 벗겨진 건 혈관벽에도 잘 달라붙고 즉끼리 엉거붙으면 이건 피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혈은 연물처럼 끈적하게, 그래서 일부 강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찬물에다가 냉수에다가 밀가루를 한 스푼 떠가지고 확 풀어놓으면 전체가 돼요. 하얗죠.
우유물처럼요. 그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작은 미립자들이 따로따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정상 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끓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 다 붙죠? 이게 어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혈과 고지혈증, 정상혈액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이게 푸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인체가 세포의 종류가 몇백 가지가 되고 그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이 몇백 가지가 된다. 그럼 이러한 영양분들이 공급이 돼야만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죽고 태어나고가 반복돼서 우리가 5천만 인구가 하루로 계산해 보면 많은 사람이 죽지만 죽은 만큼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5천만 인구를 유지하듯이 우리 인체도 45일에서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명이 다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를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500가지, 1000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질병을 치료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뭐냐? 건강한 사람 장을 검사해 보니까 유산균이 많고 건강을 잃은 사람의 장 검사를 해봤더니 식중독균이 많아.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유산균이 우리 몸에 이롭다고 하는 건 전 인류가 다 안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유산균이 건강한 사람 장 속에 유산균이 많고 뭐 비만이 뭐 비만 미생물 뭐 다르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 인체를 생리치로 진단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대조를 하는 건 어때요? 통계의학이죠. 생리치 학문을 바탕에 둔 게 아니고 통계의학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장 속에 유산균이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장 속에 식중독균이 많더라. 이건 통계의학이라는 거죠. 생리치의학이 아니고요. 이러면 어때요? 유산균이 좋으니까 유산균 다 먹어라. 유산균이 좋다. 맞죠? 근데 생리치로 진단하면 이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우리 장 속에는 5만 종류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과정이 마치 거름 뜨는 거나 똑같거든요. 미생물이 갉아먹고 액체, 효소화시킨 배설물이 우리 인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산균 또는 유익균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식중독균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생리치를 우리 몸에다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내 뱃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골고루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내 뱃속에 유산균을 넣어주면 유산균이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리치로 진단하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고 하면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그러죠. 이 말을 우리 몸에다 연기해서 풀어주면 우리 몸에 오랫동안 공생한 유익균,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공생을 했기 때문에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되면은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돌아서 아랫배의 온도가 떨어지면 유산균은 못 살기 때문에 없어지고 식중독균이 자리를 잡는 게 생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가 냉한 건 그대로 놔두고 유산균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놈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술대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랫배에다 손을 대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 장검사하면 유산균이 많을 것이다. 맞대. 아랫배가 냉한 사람 장검사하면 식중독균이 많을 것이다. 맞대.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리 진단하면 치료 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랫배가 냉한 사람을 2번, 3번 사혈을 시켜보라. 한 5, 6개월 사혈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10명을 시키면 7, 8명은 아랫배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어혈이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진 사람을 다시 장검사를 해보라는 거라. 해보면 식중독균은 딱 없어져 버리고 유산균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이게 엄격한 의미의 재생복원인지
아랫배 온도가 떨어진 게 원인이 돼서 유산균이 없어지고 식중독균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 속에 식중독균만 바글바글한데 유산균이 통계적으로 좋다고 해서 넣어준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부분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치료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는 거라 현대의학이. 그게 약점으로 내가 바라본 거죠. 그냥 통증이 오면 진통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생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병의 근본을 보는 원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무리 발전해도 끝이 없는 거다. 뭐냐, 내 몸 스스로 이거 할 수 있게 복원하는 우수를 인위적으로 해준 게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학문은 아무리 발달해도, 현대학이 발달해도 내 학문을 앞서가지는 내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미 28년 전에 단안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번 여러분들이 사회를 한번 챙겨보면 어때요? 어느 혈을 가장 먼저 빼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됐죠? 왜 거기를 가장 먼저 빼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신천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2번, 3번을 사열해서 아랫배가 따뜻한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면 40%의 효과를 더 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맞죠? 그 말을 이렇게 엎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를 진단하려고 하면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라고 하는 인체 진단 공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근데 이런 진단 공식도 우리 몸의 인체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성, 생각을 따로 갖고 있듯이 우리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 독자적 영성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못 해요. 맞죠? 그럼 우리 인체 세포들도 그 독자적으로 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걸 해결하는 지혜의 영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묻는 거예요. 정답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인체를 기본 고격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뭘 진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 특정 부위에 복수 물이 찼다. 물이 왜 찼을 거냐. 체세포가 독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하지 않으면 물이 왜 찼는가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가 왜 찼는지를. 쉽게 얘기해서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산도가 높아졌고, 산도가 높아지면 주변 세포들이 그 산에 의해서 녹아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주변의 숯불을 끊어 모으는 것이 바로 부종이고 복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체 한 부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전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단을 하려고 해야만이 부종, 비만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진단이 나오는데,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저살방편의 깨우침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 시각 자체가 없으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부종을, 복수가 차는 걸 치료할 수 있고 비만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생리이치 진단 시각에 없으면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리이치는 뭘 두고 생리이치라고 그러냐. 쉽게 빼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답변 안 하고 못 빼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 피 압력이 높아지겠죠. 산소가 부족할수록 심장이 빨리 뛰겠죠. 산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부족이 오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면 피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산도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간다. 맞죠?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또 요게 이제 생리이치 진단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고열이 발생해요. 이건 이제 면역 기능 쪽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산소 부족이 세포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면 고지혈증이 되고, 그 영양분을 밖으로 밀어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체지방이 돼서 누적되면 비만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 산소 부족이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느냐, 영양분 소화 연소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거나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나 원리를 보면 똑같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산소 흡입구를 손으로 절반쯤 막아보라는 거예요. 마우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매연이 갑자기 확 나오죠. 우리 몸에도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물질의 그 질소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요산인데, 기체 상태에서는 모공을 통해서도 빠져나가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빠져나가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이 질소가스의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기체로 있고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체 중에서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돌고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 내에 있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온도가 낮은 데 와서는 어떤 현상이 되냐, 결로화 현상처럼 자꾸 액체화됩니다. 이 밀도가 높아져서 오는 게 바로 통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풍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치료가 불가능한 증세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죠? 근데 이제 실제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그럼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피가 맑아진다. 이건 알겠는데 신장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 들어가면 현대의학은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게 신부전증인데, 신부전증을 진단받으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지, 그대로 놓고 완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체가 어떠한 생리이치로 작동이 되느냐, 그 원리를 모르면 진단도 불가능하고 원인 진단을 못하면 치료 방법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전 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우리가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인체의 모든 조직 세포는 수축 팽창의 원리로 움직인다. 맞아요? 맞죠? 근데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한번 내가 비유법을 써서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2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200명이 동아줄을 당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구령을 붙여서 영차 하고 당길 때 힘이 강하게 나올까요? 200명이 각각 아무 데나 힘을 쓸 때 강한 힘이 나올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 말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혼자 독자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뇌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정상적 가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러면 이 신호를 주고받는 게 뭐냐? 신경선을 통해서 체세포의 불편한 신기를 뇌에 전달을 해주고, 뇌가 일시에 움직이라고 지시를 하는 게, 그 정보 전달하는 게 신경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선에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뇌파 누수, 하나는 뇌파 합선, 두 가지 증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파 누수, 뇌에서는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도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은 목적지에는 100볼트를 비유법에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줘도 목적지에는 30볼트, 40볼트 약하게 도달하면은 세포의 수축 팽창 능력이 떨어진 만큼 혈류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신부전증에다가 비유를 하면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에서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줬는데 신장에 30볼트의 전류가 도달하면 신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게 30%밖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장만 관계된 게 아니라 근육이든 장기든 모든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 누수 쪽으로 진행이 되는 병은 병원에 가면 전 세계 어느 병원에 가도 원인을 진단 못합니다.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서서히 근육 뇌계리, 근육 신경마비처럼 원인 불명으로 힘이 빠져서 그냥 폐화돼서 들어가서 나중에는 머리만 이렇게 살아있는, 심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뇌파, 누수, 뇌계리. 근데 이것이 몸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파킨슨이나 틱장애처럼 이런 비정상 움직임 아니면 부정맥 이런 것들은 뭐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면 A쪽으로 보내질 전류가 B쪽으로 전달이 되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게 비정상 움직임이 바로 뇌파 합선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진단을 하면 우리 인체는 전체가 신경선으로 피복이 다 덮여 있는데 과연 어느 부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졌느냐,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찾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학은 어때요? 뺏겨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신경 사진 이렇게 딱 보여놓죠. 근데 제가 27, 8년 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먼 산을 바라봐라. 저쪽에 산이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어쪽에 동선을 그려서 올라가면 가장 무난한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선을 그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내 인체 전체에 신경선을 배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경선을 배치해야 전신에 배치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면 그 자리 다 있다는 겁니다. 맞죠? 또 심장이 여기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전신에 혈액을 보내려고 그러면 혈관을 어떻게 분포를 시켜야 전신에 보낼 수 있다 하는 걸 그려보면 그 자리 다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봐도. 그러면 이 자리가 맞을 것이라고 빼보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조금 옮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현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은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게 신부전증이죠. 그럼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혈이 어디예요? 8번 신간혈이죠. 그래서 신장 앞자를 따고 간 앞자를 따가지고 그 혈 이름을 신간혈이라고 그랬다. 이 얘기는 뭐냐? 신장과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 중에서 8번 신간혈 쪽에 어혈이 쌓였고, 어혈이 쌓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막걸리가 됐다, 식초가 됐다 부패하듯이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벗겨서 뇌에서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도 뇌파가 약해진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게 신장기능 저하고, 그게 바로 신부전증이다. 그러면 그쪽 신경선의 피복세포가 100개인데 70%가 벗겨지고 30%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 피복세포가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산도는 어떨까요? 내가 이 표현을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표현하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산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산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산도가 떨어지면 산도만 떨어졌을까요? 영양분도 동시에 이루어질까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신경성 피복세포가 100개인데 70개가 녹아서 없어지고 30개만 남아있다고 할 때 그 30개가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100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있죠. 저는 있다고, 이게 어디 한 군데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제 이론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신장기능이 망가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지. 왜냐? 여러분들이 이건 현대의학의 고정관념으로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신경선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 몸에 전신이 덮여 있는데 어느 부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현미경으로 MRI로 사진 찍어서 볼 수 있을까요? 산 사람을 두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처럼 생리 이슈를 진단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8번 위치에서 쌓였다고 진단을 하느냐? 진화론에서 찾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네 발로 기던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던 동물이었는데 머리가 깨우치다 보니까 건방지게 두 발로 일어섰죠. 근데 우리 인체의 모든 근육의 설계도면은 네 발로 길 때 설계도면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요. 네 발로 길 때에 맞춰서 근육 설계도면이 완성돼서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전부 똑같아요. 근데 두 발로 일어서다 보니까 허리를 일자로 딱 펴기 위해서는 8번 시간을 위치에 근육 배치가 네 발로 길 때에 근육이 알맞게 근육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해부를 딱 해부도 사진을 보면 세로인 데는 안에 들어있고 가로인 데는 밖에 있습니다. 8번 신관절 위치가요. 그러면 허리를 일자로 펴기 위해서 밖에 있는 가로인대에다가 힘을 딱 주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세로인대가 이놈이 압박을 해서 누르죠. 누르면 혈관은 어떨까요? 좁아지겠죠. 그러면 어혈이 생기면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보태줘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갈수록 산도가 높아져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거기를 벗겼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처음부터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됐느냐면 제가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스님들이 저하고 인연이 많았습니다. 스님들이 환자로서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스님들을 이렇게 치료하다고 첫 강의도 사실은 사찰로 갔어요. 제가 이거 대중화 시킬 때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은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늬만 스님인 사람이 건강하지. 그래서 오랫동안 참선을 하려고 하면 가부좌를 들고 양반 자세라고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건강에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오래 하면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신체적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네 발로 기는 쪽에 근육이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서 직립보행을 하는 식으로 근육이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발로 길 때 설계도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번 있는 데가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무늬만 스님인 사람이 건강하지 실제 참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고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하고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병이 깊은 게 원인이 거기서 있더라. 그래서 예전에 내가 27, 8년 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명상할 때 보면 좀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방석을 아주 이렇게 두껍게 만듭니다. 솜을 이렇게 두껍게 넣어가지고 뒤에만 반절을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엉덩이 쪽이 조금 높게 해놓고 허리를 앞으로 약간 이렇게 숙이고 다리도 양반을 다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 약간 떨구고. 왜냐하면 이 자세가 오래 있어야 이게 피가 잘 도는 자세거든요. 오래 한 적이. 저도 명상에 깊이 빠지면 한 3일 정도는 그 자세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명상에 빠져가지고 이 공부 처음에 이렇게 완성되어 나갈 때는 실제 명상이라고 하는 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몸에 오는 모든 감각을 지워버리면은 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중국 영화를 이렇게 자주 보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왜 자신감이 많이 생겼느냐? 요즘 중국 영화 보면 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영의 세계들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인체의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하면 작은 영혼은 몇 개일까요? 120조 마리겠죠? 120개죠. 이것이 다 떠나야 죽은 거예요. 내가 완전한 성체가 되려고 하면 120조 마리의 영체가 내 몸의 세포 분열이 다 이루어져서 150조 마리의 영체가 다 들어와야 온전한 내 육신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이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과 육은 엄연히 별개다. 그래서 혼의 세계, 육의 세계 양쪽을 이렇게 다 공부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거 내 저만의 자아도취에 빠진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상대가 들을 게 어떻게 들을까 하고 이제 속으로 약간 잠재의식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영화를 보니까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화들이 그걸 중국에서 영화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가도 자신감이 좀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울병, 조현병, 자폐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내 몸에 생각이 뇌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체세포의 생각이 뇌에 전달되고 뇌에서는 다만 통합을 하고 통합된 영혼을 내 마음, 내 자아의식이 그걸 보고 지시를 내려서 우리 몸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이 없으면 정신병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좁은 공간에 가면 폐쇄공포증이 오고 마음이 불안하면서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이런 거는 내 이론대로 하면 심장세포가 피를 끌고 오는데 잘 안 달려오고 앞으로 품어내는데 힘이 되받아서 오면 그 심장세포가 느끼는 마음이 뇌에 전달된 거다. 이러면 심장이 피를 땡길 때 잘 따라오게 하고 앞으로 빠져나갈 때 잘 나오게 하면 심장세포가 그 불안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 초조한 건 5번 30번을 빼면 치료가 된다는 진단도 나오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산소 부족이 오면은 여러분들 이 공간에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어요? 자고 싶죠? 움직이기 싫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산소가 부족한 사람은 사람이 게을러요. 매사에 비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못 가집니다. 그러면 게으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그 사람 천성이냐 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냐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이게 세포들도 생각 영성이 있다는 걸 산소가 부족하면 움직임을 싫어한다는 것을 진단하는 시각이 있어야 게으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분의 피부를 녹인다고 그러잖아요. 녹여서 여러 영양분들이 엉겨붙은 게 어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중산 탄닌산이 영양분의 피복만 녹일까요? 세포들도 녹이려고 자극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세포도 다 모든 걸 다 녹이려고 달라들죠. 내가 설명을 하자니까 이제 어혈을 설명하니까 거기다 비유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물질을 다 녹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을 염산을 묽게 타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따갑고 아프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세포들이 중산 탄닌산 수치가 혈액 속에 높아지면 세포들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바꾸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난폭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설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저놈 눈동자가 노랗고 까무잡잡한 게 저놈 살인해도 저지를 놈이야. 여기 들어봤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독하워요, 안 독하워요? 잔인하죠? 그게 바로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면 그 성격이 난폭한 게 과연 타고난 천성이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중산 탄닌산이 세포들한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진단하면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성격이 온순해지고 화를 과격하게 내던 사람은 8번, 5번, 30번을 빼주면 성격이 온화해지고 게으르고 비관적인 사람도 8번을 빼주면 부지런해진다고 하는 치료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리지적 진단 시각에 오시면 치료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2시간 가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저도 이제 요즘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을 한 이제 26, 7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의학 대학교로 갔고 대학에서 이제 한 20몇 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중국 전통의학 학회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상위적으로 자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그 중의학대,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들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좀 신천어학과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 조건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4월 달에 중국에 가면 그때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자꾸 최고관 학부에서 제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분학, 해부학, 현대의학은 성분학, 해부학, 통계의학을 기준 공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진단하는 거고, 나는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 이건 50%다. 여기에 생리치와 화학반응이치 진단시가 두 개를 포함해야만이 우리 몸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의 진단 시각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면 효능은 어딜까요? 이건 10%, 20%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100%의 진단 시각 가지고 진단을 해야 적어도 8, 90%의 완치율을 보이는 거지 50%의 진단 시각 가지고. 그래서 통계의학이라는 게 뭔가, 성분학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성분 분석을 해서 이름을 지어놔서 장명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제가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앞서 강의한 내용도 보면 우리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일부에는 520가지다, 일부에는 1000가지도 넘는다. 이 말 속에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서 1000가지 혈액 속의 영양분을 다 분류해서 거기다 이름을 다 붙이고 우리 혈액 속에 몇 프로가 존재한다, 정상이라면 이걸 다 1000가지를 외우려고 하면 웬만한 1000가지가 외울 수 있을까요? 몇 년을 공부해야 다 외울까요? 이게 쪼개가지고 다 외우는. 근데 그 공부 가지고 과연 질병을 치료하라고 하면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생리치 진단 시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 같아도 내 나름대로는 우리 인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연쇄적 합병증을 어떻게 일으켜 나가는가. 우리 몸에 어혈이 생기든 암이 생기든 혹이 생기든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산에 나무를 봐도 메마르면 씨앗을 많이 맺죠. 죽음을 의식하면요. 또 사람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맞죠?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자식을 안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가 똑같을까요? 먹고 살기 어려운 날수록 자식이 많아요. 먹고 살기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식을 적게 낳아요. 이게 뭐냐? 모든 생명체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작동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이세를 빨리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처럼 우리 체세포들이 독자적 영성, 희노애락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암이 왜 발병하는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도가 부분적으로 높아서 그 산화작용이 세포의 피부를 녹여서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이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산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왜 그 부위만, 암이 생긴 부위만 산도가 높아졌느냐? 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내 인체 중에서 피의 유속이 가장 느리기 때문에. 피의 유속이 왜 느렸냐? 혈관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암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어혈이 많아야 돼요.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암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혈 몸속에 빼보면 엄청 많죠?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의 어혈이 눈으로 보면, 눈으로 봐도 도저히 이거는 말초 모세혈관은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바보가 아닌다면 삼척공자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초 모세혈관 속에 그대로 두고 침는다고, 주물른다고, 물리치료한다고, 약 먹는다고 소멸될 몇 프로가 없어질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봐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리치료 10년 하는 것보다 사혈을 한 달 하는 게 효과는 더 강력하다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도 중풍 환자들이 내 주변에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공부를 몰라서 중풍하면 두렵고 또 치료하는 거는 눈으로 봤거든요.
보면 막 몸에다 침도 넣고 방에다 막 불 많이 떼고 거기다 소나무 막 솔잎 깔아가지고 거기다 뉘어놓고 대이파리에다 오리 넣어가지고 삶아서 먹이고 하는 거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은 다 피를 잘 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효능이라고 하는 건 주 목적은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인데 온도를 높여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전, 지방, 단백질은 밀도가 높아진 건 온도가 올라가면 좀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딱딱하게 굳어요. 초를 부으면 어때요? 불을 붙이면 액체가 딱 불을 꺼버리면 고체가 되죠. 어혈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잎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찜질을 오래 해서 효과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게 제 얘기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이 효과는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효과가 전혀 없으면 그게 대물림으로 이어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이라도 병을 고치는 게 100이 있어야 치료 효능에 100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5% 10% 정도는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방법 가지고는 어혈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혈이 조금 막혀서 약간 이렇게 막혀서 톡 건들면 트일 정도면 그거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어혈이 이미 많이 있는 다음에는 빼내고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지 그대로 놓고 침을 놓는다고 뜸을 뜬다고 쭈물 는다고 그게 어혈이 여러분들 빼보세요. 제 말이 이것도 좀 어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싶네요. 일주일에 500cc를 빼는데 2번, 3번 뺀 거는 무게로 달지 말고 500cc 빼가지고 1년을 빼라, 1년 6개월을 빼라, 심하면 2년을 빼라 그래요.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500cc를 빼고 한 달에 4번 뺀다면 2000cc예요. 그렇죠? 1년을 빼면 얼마예요? 24,000cc가 되죠. 바켓으로 다니면 3바켓가 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과연 우리 몸속에서 그만한 어혈이 있을까? 여러분들 있을까 하고 의문 던져봐야 돼요. 의문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빼면 나와요. 그럼 없는데 빼면 나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몸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으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끊임없이 응고되면서 빼면서 하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원래 그만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래서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의 산도가 낮아짐으로써 혈액 속에서 지방 단백질과 산과 화학 반응을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져서 있는 걸 빼면 빼는 대로 줄어요. 그럼 이 말을 연계시키면 여러분들이 판배를 안 빼고 머리 아프다고 1번, 9번 빼고 허리 아프다고 6번, 14번 빼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5번, 30번 빼면 뺄 때는 좋아져요. 안 빼면 그러면 여기 뺀 게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효능이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관계없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 8번 신간열이지 다른 열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내가 잊어먹을까봐 시간이 다 했다는데 하나만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이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수축 팽창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뇌파의 지시에 따라서 동시에 움직인다. 각각 움직이는 것보다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정상적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제 강의를 들어보면 위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는 건 30번 깁체열이고 위장을 거쳐서 나가는 거는 2번 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위 하수로 위 무력증이 빠진다면 2번 30번을 빼라. 그럼 2번 30번을 빼면 한 95% 정도는 소화 기능이 회복될 거예요. 근데 한 5% 정도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사연점을 9번, 53번을 빼줘야 치료점인데 1번은 추가해서 빼라 이래요. 보너스 혈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거는 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위도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이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반다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발이 저리고 쥐나죠. 이때 신경성이 잘라졌을까요? 안 잘라졌을까요?
안 잘라졌죠. 다만 혈관이 접쳐서 피가 못 들면 어때요?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아서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세포들은 수축 팽창으로 정상적 움직임을 할 수 없고, 뇌에서 뇌파를 보내주지 않아도 정상적 움직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혈이 2번, 30번에 있어서 회복되는 건 이건 단순 어혈성 질환 결과 치료고, 뇌파가 약간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위와 뇌와 연결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가 일어나서 위 부력증, 위 하수에 빠진 거는 9번, 53번, 1번이 치료점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래서 부정맥이나 신장질환도 신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은 30번 급체혈이고, 신장을 거쳐서 나가는 쪽을 열어주는 건 5번 협습증혈이다. 그래서 부정맥 5번, 30번을 빼고도 치료가 안 되면 부정맥은 9번, 53번, 1번을 빼야 치료가 된다. 근데 8번은 왜 빼라고 할까요? 재발하지 말라고.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서 재발을 하지 말라고 빼는 거다. 네, 시간 돼서 좀 쉬었다 할게요.